안녕하세요. 올해로 딱 마흔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통통한 편이어서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며 충분히 예쁘다며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셨지만 밖에서는 아니었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눈에만 예쁜 자식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다들 꾸미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으니 그나마 괴롭힘이나 외모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일이 흔하지 않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제 외모는 저에 대한 평가의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든 성격이 어떻든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모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못생겼다고 괴롭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던 친오빠가 그 동네를 주름잡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오빠도 저를 굉장히 애지중지하던 편이어서 누가 저를 괴롭히면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찾아와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쭐 냈습니다. 덕분에 흔히 남자아이들이 외모로 못생겼다고 놀리는 일은 잘 겪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놀리지 않았어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못생긴 편에 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많이 못생겼다는 걸요. 학생 때는 그저 부모님이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신경 쓰라며 원한다면 피부과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이목구비가 별로여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성인이 돼서 성형을 하기로 마음먹고 학생 때에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세상은 공평한지 저는 외모를 얻지는 못했지만 머리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거기다 외모도 포기해버리고 신경을 거의 쓰지 않으니 제가 신경 쓸 건 성적뿐이었어요. 덕분에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최상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대학 합격 후 입학 전엔 드디어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통통한 편이었던 몸도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뺐어요. 하지만 딱히 드라마틱하게 예쁜 얼굴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성형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그저 이제 조금 못생긴 편으로 바뀌는 게 최선이니 더 성형을 해도 예뻐질 것 같지는 않아서 성형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채로 대학을 가니 다들 어쩜 그렇게 예쁘고 잘 꾸미고 다니는지 남자들은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 때는 오빠의 명성에 학교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외모 평가에서 제외였지만 대학은 전혀 달랐죠. 더 적나라하고 무례한 평가들이 제 눈앞에서 오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그곳엔 그나마 제 무기였던 머리가 좋은 것도 먹히지 않았죠. 다들 전교 1, 2등은 한두 번씩 해본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갈수록 자존감은 바닥을 쳐가면서 남자들과 눈만 마주쳐도 혹시 나를 너무 못생겼다고 마음속으로 욕하진 않을까 걱정까지 했습니다. 간신히 졸업을 하고 아예 외국인들이 반인 외국계 회사로 취직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라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들이 많으면 무소용이니까요. 다행히 제가 일머리는 좋아서 회사에서 제가 낸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다른 동기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늘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호감형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가 프레젠테이션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었지만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내용을 중시할 뿐더러 동양인 외모의 미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 번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던 분이 급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덕분에 당장 2시간 뒤에 프레젠테이션을 누가 하느냐가 큰 걱정이었죠. 다들 괜히 자기가 맡았다가 화살이 되돌아올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죠. 급하게 준비했지만 다행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제가 도와줬었기 때문에 거래처 대표님도 만족하며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님은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 사장에 키도 크고
성격마저 좋아 보였죠. 다들 거래처 대표님을 보고선 자기가 대신 들어갔어야 했다면서 후회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들어갈 생각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다행히 거래가 성사되었고 제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 후 종종 저희 회사에 들리셔서 간식거리를 주고 가시기도 하고 자기 어머님이 병원장이시라면서 저희 회사 직원들까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셨어요. 참 다정하고 세심하신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완벽하다 보니 오히려 이성으로 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저랑 이어질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은 저희 회식에 오셨는데 회사 직원들은 대표님께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대표님은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척만 하시고 대화들을 끊어냈습니다. 그걸 보고 역시 눈이 높아서 쉽게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대표님은 어느 순간부터 제 옆에 와 앉으시더니 저에게 이런저런 대화를 먼저 걸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대학교도 동문이셨고 그러다 보니 일적인 대화에서 사적인 대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회식이 파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아쉬운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 대표님도 아쉬웠는지 사람들이 돌아갈 때 슬쩍 저에게 와서 둘이서만 한 잔 더 하러 가지 않겠냐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은근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고민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2차로는 조용한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를 잡으시더니 자기를 이성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해서 어버버 거리고 있는 사이에 대표님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혜원 씨 이성으로 보고 있어요. 지적이고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책임감 강하신 모습도 존경해요. 저랑 만나봐 주시면 안 돼요? 대표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저보다도 훨씬 예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신 건지 모르겠어요. 혜원 씨도 예뻐요. 가족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남자에게 듣는 예쁘다는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매력적인 얼굴로 씩 웃으며 눈을 맞추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대표님은 붉어진 제 얼굴을 보며 대답이 없는 건 긍정의 의미로 봐도 되는 거냐며 적극적으로 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 처음으로 해보는 연애에 설레는 마음 반, 그리고 혹시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을 아는 건지 대표님은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바로 멈추고 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게 저한테도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을 연애하다 보니 부모님도 만나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도 판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로펌의 대표이사로 계셨고 어머님은 병원을 물려받아 병원장으로 계셨어요.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실 때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나니 정말 어마어마한 남자를 만나고 있구나 싶었죠.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것처럼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면서 반대하실까봐 조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반대로 첫 만남에서 어머니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정말 건강해 보인다고 하면서 사람은 건강이 최우선이라면서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여기저기 병에 걸리는 게 매번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제가 태생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서 어디 부러진 적도 없고 크게 아파본 적도 없어요. 아파서 병원을 가는 건 3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죠. 어머니는 이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헤어지실 때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예쁘게 만나라며 용돈까지 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 혹시나 어머님이 마음이 뒤바뀌어서 저를 찾아와 헤어지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가끔씩 남자친구를 통해 한우나 몸에 좋은 영양제들을 전해주셨어요. 덕분에 남자친구를 의심하던 마음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미래를 생각했죠. 이제 저도 남자친구도 나이도 있었고 서로 경제적으로 모자람도 없으니 결혼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남자친구의 입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만을 기대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저희 회사에 자주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때 마침 저희 회사 옆 부서에 저랑 동갑인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어디서 일하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가 신입으로 들어왔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오로지 업무 능력으로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직원은 어쩜 그리 여우짓도 잘하는지 무거운 걸 옮겨야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 부서 남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짐을 날라다 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억울해지기도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저희 회사에 자주 들리면서 그 여직원도 제 남자친구를 탐내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매번 누가 챙겨주는 걸 받기만 하던 사람이 제 남자친구가 오면 먼저 뭐 필요하신 건 없냐 묻는 등 자기가 설명해 주겠다면서 은근슬쩍 회의실로 둘이서 들어가려고 갖은 수를 쓰더라고요. 본인 업무도 아니고 자기는 제 남자친구랑 업무로도 전혀 엮일 일이 없었는데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번 웃으면서도 돌려서 거절했었어요. 그 여자는 그런 거절에도 꿈쩍도 않고 계속 들이대다가 결국엔 저랑 있는데 남자친구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로 자기랑 술 마실 생각 없냐면서 지금 자기가 어디서 마시고 있으니 같이 와서 마시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휴대전화를 뺏어들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짝 취한 듯한 목소리로 그 여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저기요, 저 마케팅 1팀의 강혜원인데요. 대표님 저랑 사귀는 사이고 결혼도 생각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례한 짓들은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선 넘는 행동들은 자제해 주세요. 그러자 그 직원도 정신이 들었는지 조금은 새침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신이 돌아오면서 결혼 이야기는 아직 오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차 싶어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는 처음 저에게 사귀자고 했던 그날처럼 씩 웃으며 결혼하자고 했어요. 사실 그동안 결혼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섣부르게 말해서 제가 부담 가질까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아주 회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제 자리로 찾아온 무례한 그 여자 직원은 다짜고짜 미안하다며 대표님과 사귀고 있는 사이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팀은 물론 옆팀, 그 옆팀까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대표님도 영티를 안 내셔서 저도 깜짝 속았잖아요. 정말 사귀는 사이 맞으세요? 결혼은 언제 하시려고요? 누가 봐도 제 비밀을 까발려 저를 도마 위에 올리려 하는 말이었습니다.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에 남자친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 이제 결혼도 생각하는 단계 맞고요. 정확히 언제 할지 못 정했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 혜원 씨 생각은요? 남자친구는 무슨 일인지 양손 가득 간식거리를 사들고 저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의 등장에 저를 살살 긁어내려던 직원은 당황했는지 눈만 살살 굴리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해서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엔 회사 직원들이 다 알게 되고 미남과 추녀라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평생을 연애도 못 해보고 살 줄 알았는데 남들이 말하는 소위 미남과 만났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말할 게 있다면서 사실은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몸이 조금 안 좋아졌다면서 빈혈 때문에 가끔씩 쓰러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스트레스 때문에 2년 전부터는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두피 부분을 만지더니 가발을 쓱 하고 벗는 겁니다.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성이면 다시 잘할 테니 괜찮다고 남자친구를 달래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히려 이런 자신을 알고도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남편의 몸을 생각해서 신혼여행은 먼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좋은 호텔에서 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양보한 것에 미안함을 느끼며 몸 상태가 좋아지면 꼭 신혼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전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었지만요.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에서 와인도 한 잔 기울이며 불과 몇 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결혼을 이렇게 멋진 남자와 한 스스로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신혼의 첫날 밤을 그대로 보내기 싫었지만 새벽부터 준비해서 하루 종일 잔뜩 긴장한 채 결혼식을 올리다 보니 피로가 쏟아져 내려서 결국엔 와인 한 잔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니 저는 침대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작 와인 한 잔을 마신 것뿐인데 정신이 너무 몽롱하고 속도 울렁거려서 화장실에 가서 속이라도 개어내려는데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팔로 침대를 짚었는데 팔에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생각하던 중 밖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준비 다 된 거지? 일주일 동안 저 여자네 집에서 안 찾겠지? 그 말을 듣자마자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면서 큰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급하게 옷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만 여기에 있고 내일은 우리 별장으로 가자. 그래도 골수가 맞는 사람으로 찾아서 다행이야. 혈액암, 그거 무서운 병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두통도 심해져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 와중에 얼굴을 보기만 해도 절로 두통이 오는 저런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렸으니 자꾸 먹은 것들이 올라오려고 해. 진짜로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나한테 자꾸 들이대는데 이러다 역겨워서 먼저 죽게 생겼어. 그래도 저번에 건강검진 핑계로 다 검사해봤으니까 이제 수술만 받으면 이 지긋지긋한 짓도 끝이야. 사람 좋은 척 무료 건강검진 해주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서 다행이야. 어쩐지 거래처 회사까지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준다고 하질 않나. 사귀는 초반에 또 이것저것 검사도 하더니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른 경찰을 이쪽으로 보내고 같이 여기로 와달라고 녹음한 것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힘이 잘 들어가지도 않는 몸으로 어떻게든 방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둘이서 어떻게 벌써 깨어난 거냐며 얼른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뭘 들은 건진 모르겠지만 오해라면서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말을 믿겠어요.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10분을 넘게 버티고 있었는데 문 밖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먼저 도착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니 이번엔 밖에서 못 나오게 막아섰습니다. 소리라도 치려고 했지만 이미 아까 신랑이 하며 온갖 소리를 질러대며 얼마 남아있지 않던 힘까지 다 써버려서 새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밖에선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저를 찾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아까 와인에 취해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감정이 격해져서 신고한 거라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경찰이 오니 호텔 직원들도 달려나와 경찰을 함께 말렸습니다. 집안이 빵빵하니 호텔 직원들도 혹여나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 남편의 편을 들어주었죠. 신원도 확실한 분들이고 지위도 높으신 분이라며 두둔하니 경찰들도 더 이상 안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족들에게 연락했었다는 거였죠. 경찰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부모님은 저를 찾으시며 혜원이 어디 숨겼냐며 소리를 질러대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잡아떼며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런 남편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여기저기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여기저기 열어보는 소리에 곧 저를 찾아줄 거란 생각에 조금 긴장이 풀려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방의 문이 열리고 오빠를 보는 것과 동시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니 병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를 구해서 다행이라며 얼싸안고 한바탕 눈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워낙에 건강 체질이었던 저는 수면제 몇 알에 피 좀 뽑힌 것 정도로 오래 병실에 있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복수를 위해 털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도 그 사람이 했던 만행들을 다 알려버리고 병원 앞에서는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다른 집 귀한 딸을 죽이는 병원장이 있는 병원이라고 적어서요. 동시에 병원장과 남편도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사 출신 아버지 덕분인지 고작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채로 끝나더라고요. 심지어 최소 몇 년을 걸릴 거라 생각했었는데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건지 재판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워서 덮으려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회사에 소문이 나서 모두가 저를 짠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못 이겨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어떻게든 다시 죗값을 받게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검사가 다시 해봤자 이득은 없을 거라며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질 수 없어서 각종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며 인터뷰하고 이 일을 알리려 했습니다. 이 방법은 먹혔던 건지 업계에서 소문이 나서 거래처도 줄어들고 사업 투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병원도 윤리의식이 바닥인 병원장이 있는 곳이라 소문이 나서 결국 병원장에서도 사임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타격을 준 것만으로도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이제 더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시면서 제가 복수에 눈멀지 않기를 바라시는 눈치였기에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사과를 한 것도 아니니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나쁘지 않네요. 종종 그때 탈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절로 눈이 질끈 감길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제 외모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 다시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번엔 일부러 외국계 회사를 고르지도 않았어요. 남의 이야기 떠들기 좋아하는 회사 사람들은 제가 못생겼다고 나이 먹고 결혼도 못했다며 처음엔 수군거리는 것 같았지만 제가 일 처리 하나는 깔끔하게 하니 그 말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면서